1995년 여름, 일본의 한 작은 섬에서 평범한 한국인 관광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쿄에서 당일치기로 떠난 여행이었죠. 기념품 가게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배편 승선 명부에는 분명히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끝내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이토록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95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김현수 씨는 생애 두 번째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4세,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아내 박미영 씨와 7살 아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사진 촬영과 등산을 즐기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고 새로운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죠. 직장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도쿄 여행은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출발 전 아내에게 매일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실제로 도쿄 도착 첫날과 둘째 날 저녁,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걸어 여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후에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연락할 사람이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8월 15일 아침, 김현수 씨는 도쿄 시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싶어 했죠. 호텔 프런트 직원의 추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지를 물어봤고 그렇게 그 섬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관광지였습니다. 화라산으로 유명하고 당일치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죠.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 늦게 돌아오면 저녁 비행기를 충분히 탈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30분, 김현수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메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수많은 관광객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죠. 선착장에는 바다 냄새와 디젤 연료 냄새가 섞여 있었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여행의 설렘을 더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기 여객선이 도착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승선권을 구매하고 배에 올랐죠. 그의 이름이 승선 명부에 기록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돌아오는 배편도 미리 예약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는 마지막 배였죠. 배가 항구를 떠나자 김현수 씨는 갑판에서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평범한 관광객의 일상이었죠. 2시간 후 그가 도착할 그 섬에서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오후 12시 30분 여객선이 그 작은 섬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8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려 각자의 목적지로 커져갔죠. 김현수 씨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섬의 항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바다 특유의 짠내와 함께 항구 주변 식당에서 풍기는 생선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관광 안내소 직원은 김현수 씨를 포함한 당일치기 관광객들에게 주요 볼거리들을 소개했습니다. 화산 박물관, 온천, 그리고 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김현수 씨가 어디를 먼저 방문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경 항구 근처 기념품 가게에서 그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록이었죠. 가격은 800엔, 우리 돈으로 약 8,000원 정도였습니다. 가게 주인인 다나카 씨는 당시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경찰 조사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조용한 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본어는 할 줄 몰랐지만 간단한 영어로 소통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죠.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나카 씨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고 나중에는 정확히 몇 시였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또 다른 목격담이 등장합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일본인 관광객 사토 미유키 씨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외국인 남성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색 티셔츠를 입었으며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섬에는 수십 명의 관광객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섬의 지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서 시작해서 섬 중앙의 화산지대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었죠.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갈래길이 많았습니다. 일부 구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번 길을 잘못 들면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지형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항구 직원인 야마다 씨는 돌아가는 배 시간을 묻는 외국인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확히 김현수 씨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당일 한국인 관광객이 김현수 씨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가 다가오자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항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착장에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바닷바람이 만나 독특한 공기에 층을 만들어냈죠. 오후 4시 30분 도쿄행 마지막 배가 출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이 승선 명부를 확인하며 승객들을 태우기 시작했죠. 김현수 씨의 이름은 분명히 명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거나 마지막 순간에 기념품을 더 사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원들이 몇 번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5분, 10분이 지나도 김현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는 그를 두고 출항했습니다. 그것이 김현수 씨에 대한 마지막 확인된 흔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 기념품 가게에서의 카드 결제 이후 그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마치 섬의 어딘가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 6시 도쿄 항구에 도착한 승무원들은 즉시 섬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승선 명부에 있던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죠. 혹시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섬의 경찰서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상주 경찰관이 3명뿐이었죠. 하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초기 수색은 항구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손전등을 들고 항구 근처의 모든 건물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대기실, 심지어 창고까지 샅샅이 확인했죠. 혹시 어딘가에서 몸이 아파 쓰러져 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김현수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수색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섬 주민들도 수색에 자원해서 참여했죠.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들고 섬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와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고요한 섬의 밤을 깨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추가 경찰력이 파견되었고 자위대 헬기까지 동원되었죠. 헬기는 섬 전체를 상공에서 수색했습니다. 특히 해안가 절벽 지역과 울창한 숲 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특별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섬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 팀이 담당 구역을 철저히 뒤졌죠. 등산로는 물론이고 등산로에서 벗어난 험한 지역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가장 주목한 곳은 화산지대 주변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했죠. 곳곳에 깊은 크레바스가 있었고 방심하면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위험한 바위 지대도 많았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등산로 중간 지점에서 담배꽁초 몇 개가 발견되었죠. 하지만 김현수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건강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흡연이나 과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고 했죠. 해안가에서는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브랜드의 생수병이었는데 김현수 씨가 마셨을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지문검사 결과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바닷물에 씻겨서 지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가장 집중적으로 수색된 곳은 절벽 지대였습니다. 섬의 남쪽 해안은 높이 30m가 넘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만약 실족 사고가 있었다면
이곳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절벽 아래 바위들을 아무리 뒤져도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색 3일째 범위를 바다까지 넓혔습니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잠수부들이 동원되었죠. 항구 주변과 절벽 아래 바다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투명한 바닷물 속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섬은 그리 큰 곳이 아니었어요.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한 크기였죠.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수색대원들은 점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혹시 김현수 씨가 다른 배를 타고 섬을 떠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섬을 떠나는 정기 여객선은 없었습니다. 개인 보트나 어선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항구의 모든 선박 운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현수 씨와 연관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공식적인 수색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곳이 없다는 판단이었죠. 김현수 씨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언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기념품 가게 주인 다나카 씨의 진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그는 오후 2시경 한국인 관광객이 열쇠고리를 샀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재조사에서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오후 1시였을 수도 있고 3시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바꿨죠. 더욱 이상한 것은 김현수 씨의 행동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뭔가 초조해 보였다. 자꾸 시계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정확한 기억일까요? 사토 미유키 씨의 증언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김현수 씨로 추정되는 남성을 봤다고 했죠. 하지만 그 남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전망대 쪽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천으로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토 씨의 혼란스러운 진술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구 직원 야마다 씨의 증언도 애매했습니다. 그는 오후 3시경 돌아가는 배 시간을 묻는 외국인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죠. 키가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검은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그날 섬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48명이었습니다. 이 중 한국인은 김현수 씨를 포함해서 3명이었죠. 나머지 2명은 20대 커플이었는데 이들은 오후 4시 30분 배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들이 본 외국인 남성이 정말 김현수 씨였을까요? 섬에는 그날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배낭여행객 2명, 독일에서 온 중년 부부, 그리고 호주에서 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까지 말이죠. 경찰은 이들을 모두 추적해서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들이 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또 다른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타니구치 씨는 오후 늦게 혼자 밥을 먹는 동양인 남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죠. 말을 거의 하지 않아서 국적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갔거든요.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타니구치 씨는 오후 3시 30분경이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했죠. 식당이 바쁜 시간이라 시계를 자세히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증언은 등대지기 할아버지 스즈키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섬의 북쪽 끝에 있는 등대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오후 4시경 등대 근처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씨의 시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70세였고 안경을 써도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기는 어려웠죠. 사람이 지나간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등대는 섬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죠. 만약 정말로 김현수 씨가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목격담을 종합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행동 패턴이 서로 맞지 않았죠. 마치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뒤섞인 것일 수도 있었고요. 경찰은 이런 혼란스러운 증언들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착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현수 씨가 오후 2시 이후 완전히 행적을 감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8월 17일 새벽, 김현수 씨가 귀국 예정일이었던 그 시간에 김포공항에는 그를 마중 나온 아내 박미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나타나지 않자 그녀는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현수 씨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즉시 일본의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영사관을 통해 일본 경찰의 수색 소식을 들었죠. 남편이 작은 섬에서 실종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박미영 씨는 7살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급히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남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다친 채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도쿄에 도착한 박미영 씨는 곧바로 그 섬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그곳이었죠. 작은 여객선을 타고 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공식적인 수색은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섬의 모든 곳을 직접 발로 뛰며 수색했죠. 경찰이 이미 확인한 곳이라도 다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기념품 가게 주인 다나카 씨를 만났을 때 박미영 씨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뭔가 더 기억나는 게 없을까요? 다나카 씨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박미영 씨는 섬의 모든 숙박업소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남편이 배를 놓치고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김현수 씨의 투숙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등산로를 혼자서 돌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 쳤죠. 여보, 현수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절벽 근처에 다가갔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여기서 실족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죠. 박미영 씨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너무나 평온해 보였는데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죠. 일주일 후 김현수 씨의 부모님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70세가 가까운 나이였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였죠. 노부부는 며느리와 함께 섬의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김현수 씨의 아버지는 교사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섬의 지도를 구해서 격자 형태로 나누고 각 구역을 꼼꼼히 확인해 나갔죠. 어머니는 섬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기억나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미 경찰과 자위대가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서 수색한 곳들이었죠. 가족들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언론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된 한국인을 찾기 위해 온 가족들이라며 동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이 줄어들었죠. 일부 기자들은 이미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수영을 잘해요.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라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항변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2주간의 수색 끝에 가족들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수도 없었고 7살 아들도 돌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박미영 씨는 공항에서 마지막까지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일본 땅이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박미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남편을 찾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30년간 계속될 긴 여정의 시작일 줄은 몰랐죠. 1996년 봄, 사건 발생 8개월 후 박미영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본 경찰로부터였죠. 새로운 정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섬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이시다 씨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늦게 항구 근처에서 동행인 남성을 봤다고 증언했죠. 시간은 오후 8시경, 마지막 배가 떠난 지 3시간 3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항구 쪽을 자꾸 바라보더라고요. 이시다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8개월이나 지나서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늦은 시간에 산책하는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종 사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혹시 그 사람이었을까 싶어서요. 이시다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시다 씨가 목격했다는 장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색을 실시했죠. 하지만 8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태풍도 몇 차례 지나갔고 겨울 내내 강한 파도가 해안을 휩쓸었거든요. 그래도 박미영 씨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딘가에서 지금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다시 한번 일본으로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아 장거리 여행이 힘들어졌고 아들은 학교에 가야 했죠. 박미영 씨는 홀로 그 섬에 도착해서 이시다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 제 남편이었을까요? 박미영 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시다 씨는 김현수 씨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날 밤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박미영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시다 씨가 목격했다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혹시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혹시 남편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섬은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죠. 박미영 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밤새도록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에 있어요? 제발 신호라도 보내주세요. 하지만 새벽이 와도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갈매기들이 울어대며 하루를 알릴 뿐이었죠. 경찰의 재수사도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시다 씨의 증언만으로는 수사를 진전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기억도 완전히 확실한 것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담당 형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1997년 여름, 사건 발생 2년 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섬에서 20km 떨어진 본토의 작은 어촌에서였죠. 기억을 잃은 동양인 남성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박미영 씨는 또다시 희망을 품고 일본으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일본인이었고 김현수 씨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집을 나온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국어를 하는 남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고 실종자와 비슷한 사람이 호텔에 투숙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희망을 품고 일본에 갔다가 실망하며 돌아오는 일의 반복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체라도 찾았다면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박미영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가장 괴로웠죠. 2000년이 되자 언론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5년 전의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갔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가끔 온라인 게시판에서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영 씨와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고통이었습니다. 매년 김현수 씨의 생일과 실종일이 되면 그들은 그 섬을 찾아갔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남편이자 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줄어들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실종자였고 가족들에게는 언젠가 돌아올 사람이었죠. 2005년 사건 발생 10년 후 그 작은 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호텔들이 들어섰고 항구도 확장 공사를 했죠. 김현수 씨가 마지막으로 기념품을 샀던 그 가게도 새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나이가 들어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새 주인은 10년 전 그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아버지한테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네요. 사토 미유키 씨는 결혼해서 성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를 찾아낸 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녀는 당황스러워했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 맞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사람을 봤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항구 직원 야마다 씨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김현수 씨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을 상대하다 보니 개별적인 기억은 희미해져 버린 것이죠. 등대지기 스즈키 씨는 20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증언도 함께 사라져버렸죠. 새로 부임한 젊은 등대지기는 전임자한테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민박 주인 이시다 씨만이 여전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본 그 사람이 실종된 한국인이었을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섬의 젊은 세대들은 김현수 씨 사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년 전 일이고 특별한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이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김현수 씨의 실종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의 실종 사건은 묻혀버렸습니다. 박미영 씨는 여전히 매년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을 찾겠다는 희망보다는 추모의 의미가 더 컸죠. 그녀의 아들은 어느새 1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였죠. 엄마, 아빠가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미영 씨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남편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김현수 씨의 부모님들도 많이 늙었습니다. 아버지는 80세가 가까워졌고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가끔 아들이 돌아왔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현수가 어디 갔지? 아까 여기 있었는데. 2010년 사건 발생 15년 후 작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제작진은 섬을 찾아가서 당시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이 흐릿하다고 답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도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모두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본 것 같다거나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 정도의 애매한 증언들이었죠. 인터넷상에서는 가끔 이 사건에 대한 추측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다른 배를 타고 섬을 떠났을 것이다. 실족 사고를 당해 바다에 빠졌을 것이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등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됐죠. 하지만 이런 추측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미제 사건들이 계속 생겨났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옮겨갔거든요. 2015년 사건 발생 20년이 되는 해에 박미영 씨는 마지막으로 그 섬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였죠. 아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섬은 또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도 새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여기에 있었구나. 아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죠. 박미영 씨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미영 씨는 더 이상 그 섬을 찾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김현수 씨는 법적으로 실종자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김현수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무더운 여름 날씨와 똑같이 뜨거운 햇살이 그 작은 섬을 내리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미영 씨는 55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아직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거든요. 아들은 이제 37세가 되어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박미영 씨에게 손자는 큰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 5살 손자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박미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할아버지는 먼 곳에 가 계셔. 김현수 씨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어머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현수가 언제 오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섬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30년 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적으로 변했죠. 김현수 씨가 기념품을 샀던 그 가게의 자리에는 이제 커피숍이 들어서 있습니다. 젊은 사장은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기록은 경찰서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지만 누군가 꺼내어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그 섬을 담당하는 젊은 경찰관은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라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30년 전 일이고 특별한 진전도 없었던 사건이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 어딘가에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제 사건을 다루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가끔 언급되곤 하죠. 1995년 일본에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젊은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당시 수사 기술의 한계,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 문제, 사건 초기 대응의 미흡함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죠. 어떤 사람은 김현수 씨가 의도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실종을 가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가설은 그를 잘 알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던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거든요. 다른 사람은 단순한 사고사라고 봅니다. 등산 중 실족하거나 바다에 빠져 시신이 바다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추측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시간대별 행적입니다. 오후 2시 기념품 구매 이후부터 오후 4시 30분 배에 출발까지 2시간 30분 동안 김현수 씨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배에 타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시간 동안 누군가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갑작스런 몸의 이상을 느껴서 어딘가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수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미영 씨는 가끔 꿈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꿈속의 김현수 씨는 여전히 34세의 젊은 모습이죠.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어? 박미영 씨가 묻면 김현수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면
현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제 64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예시하기를 들려주고 있을 나이죠. 2025년 현재 김현수 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실종자입니다. 실종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박미영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현수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현수 씨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서, 그리움 속에서, 그리고 끝나지 않은 기다림 속에서 말이죠. 한 사람의 실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죠. 김현수 씨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그날 김현수 씨가 조금 더 신중했다면 어땠을까요? 혼자 낯선 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다면, 배 출발 시간을 더 여유 있게 생각했다면, 가족에게 자주 연락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선택인지 미리 알 수는 없죠. 김현수 씨에게도 그날의 여행은 평범한 일상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목격자들의 기억이 생생할 때, 현장에 흔적이 남아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죠. 30년이 지난 지금 김현수 씨의 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김현수 씨. 그리고 아직도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인 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